사색 초벌구이 전문점 사색식탁. 나와 나 자신 사이의 매개자는 타인이 아니라 신이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사색식탁 15번째 영상인데요.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꽃루저가 차리는 15번째 사색밥상 먹거리는 자전소설 마더쉽튼 나방과 함께 그리다 6일째 이야기입니다. 나방과 함께 6일. 자유롭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에 제한을 가할 줄 아는 것이다. 7일간의 철학여행 중에서 쉽튼, 너무 안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아요? 당신에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당신을 위해 창문을 약간 열어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네, 알고 있어요. 절 위해 화분도 여러 개 마련해주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당신 얘기 듣는 게 좋아요. 자유라는 말이 나와서 기억나네요. 샤를 페팽은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방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양식 있는 자유인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임을 말하고 있죠. 동감해요. 어렸을 때 이런 철학 교육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받고 자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올바른 성교육도요. 전쟁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대대로 수많은 인생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인지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혜택받은 자와 소외된 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당신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됐어요. 제대로 행복할 시간만 남은 거 아니에요? 저만 행복하기보다 공공선을 위해서 제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글로 잘 알리고 싶은데 마음과 달리 머리가 맑지 않은 때가 자주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죽을 고비는 몇 번 넘겼었지만 아직 제 뇌기능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좌뇌의 묵직함, 오른쪽 눈밑 경련, 호흡이 불규칙적으로 빨라짐, 뇌졸중 전조 증상도 있어요. 말하는 게 힘들거나 오 발음이 2번씩이나 요라고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불시로 두드러기가 생기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동네 피부과 가도 그때뿐이에요. 2019년에 곰팡이균을 치료하지 않은 채 꼬챙이로 나팔관을 깊게 찔렸던 일과 오른쪽 나팔관에 끼어 남아있는 크림 찌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수술이나 꼬챙이로 긁어내는 의료처치는 받고 싶지 않아요. 체중에 비해 콜레스테롤 수치, 공복 혈당이 높은 것도 혈관을 통해 오래전부터 돌고 있는 당독소가 문제인 것 같고, 제 몸의 면역체계가 만성염증을 이겨주길 바랄 뿐이에요. 너무 오래 싸우다 보니 자가 면역이 생겼나 봐요. 병원 가봤어요? 네, MRI 검사도 했지만 종합병원은 항상 예약을 미루기 때문에 검사할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판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소크라테스의 순수 사유를 맛보기 전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해방을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육신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타인의 시선에도요. 7일간의 철학여행에서 소개된 사르트르의 곡 닫힌 방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타자는 나와 나 자신 사이의 매개자이다. 닫힌 방에는 거울이 전혀 없고 타인의 시선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지옥, 그것은 타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으니까. 타인의 시선에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 무르고 변덕스러운 자아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어원은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영어 휴먼도 사람들 간의 관계와 영향성으로 그 의미를 규정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들 모두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자각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한정하고 타인의 시선을 당연한 굴레로 받아들이고 있죠.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까 살면서 보호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아가 굳게 형성되기 전에 타인의 힘에만 의존하고 타인을 숭배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아가 올바르게 형성되기 전 타인의 시선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들끼리, 나아가 자기 내면 간에 적당한 간격 유지를 하지 않아서 상처가 나곤 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일도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죠. 사이비 교주나 신도의 공통점은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요. 교주는 자기의 열등감을 타인에게서 숭배받으며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데서 해소하고, 신도는 자기 내면에서 문제 해결법을 찾을 수 있는데 자아 성찰하지 않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죠.
불안하고 뒤틀린 인성을 가질 만한 성장 과정이 있었거나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의 각종 문제도 개개인이 자기 안에 성과 악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아 성찰하지 않는 데서 불거져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르트르는 무신론을 배경으로 타인이 나와 나 자신 사이의 매개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 사르트르의 말을 부정하고 바꿔봤죠. 어떻게요? 나와 나 자신 사이의 매개자는 타인이 아니라 신이어야 한다고요. 50년 넘는 인생 경험으로 이제야 신은 인간의 맑은 영적 내면에 존재한다는 걸 깨우쳤어요. 하지만 인간이 개인 단체 이익을 위해 내세우는 종교들은 믿지 않아요. 그 종교를 거론하며 얼마나 무자비한 짓들을 일삼았는지 역사에서 볼 수 있고 현재에도 깨달음 없이 종교를 자기 옷으로 삼고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인간이 각기 다른 기질을 타고나서 사는 모습이 다양하더라도 인간의 공통된 평생 소명은 신과 닮아가는 수행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신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신의 능력을 모방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의 능력을 흉내내려는 오만한 성과주의는 부메랑이 되어 인간을 칠 거예요. 날로 진화하는 AI처럼. 제 말은 신이라는 거울을 각자의 내면에 두고 타인의 허물을 들출 시간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 자문하고 이성으로 감정을 제어하는 정신적 자기 수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 사유에 도달하고 쇼펜하우어가 가리키는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더 돌진할 수 있어도 선을 넘지 않고 멈추고 각 개인이 내면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다면 세상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환경오염이 점차로 정화되고 재생될 수 있을 것이며 매 순간 개개인이 겸허함을 잃지 않고 신과 닮아가려는 정신 수양을 한다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공공선이 확대될 거예요. 이성이 감정을 잘 통제하는 지성인이라고 해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인과 악인을 가르며 자기는 항상 바르고 선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자기 내면의 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뒤에 묻은 먼지를 매일 털어내지 않는다면 언젠가 많이 오염된 악인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요? 내면의 악을 못 보는 사람이 위험하죠. 물론 현재 이 순간 자기 만족이나 거칠애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선인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방관, 따돌림과 멸시, 조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들도 악을 조장하고 부추길 수 있는 또 다른 악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악은 스스로 통제해야 해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겠죠. 타인에 대한 연민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연민을 조금도 갖지 않고 자기와 다르고 좀 더 저질스럽게 보인다고 해서 상대를 따돌리거나 멸시해선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또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말을 이성적으로 사고해 보려 하지 않고 감정만으로 반박하려 드는 것 또한 미성숙하거나 오만하고 어느 정도는 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정치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 일종의 합리화 아닐까요? 전에도 말했지만 타인을 불신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은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는 말로라도 성장할 때 무시당하고 자랐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 그런 마음을 품을 때는 즉시 멈추고 자기 성찰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사소하게라도 위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타인의 말을 항상 꼬아보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미 오염이 많이 된 세상에서 그대로 믿었다가 다칠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꼬인 시선과 마음을 반듯하게 하려면 각자가 자기를 단속하고 용감해져야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평생 자아성찰 필요성 교육 부재, 사색 중단과 부재, 미성숙한 자아로 몸만 성장해서 경제활동에 동원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사색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사색이란 일의 요령, 돈을 많이 벌 책략과는 다른 삶의 의미, 좁은 개인주의 이기적인 행복이 아닌 넓은 공공의 행복 추구에 대한 사유를 말해요.
행복에서 소외됐다고 여기는 자가 방관자로 보이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니까 누구든지 사색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통해 많은 돈을 한 곳에 모아서 다수에게는 무료 제공 또는 푼돈을 나눠주고 그 명분으로 영리한 소수와 단체가 거금을 취하는 일이 자본주의 경제의 생태계의 모습이죠. 무료에 길들여져서 자연히 공짜를 좋아하게 된 사람에게 거지라고 비웃는 사람은 분명 삶이라는 합법적인 사기극에서 조명받고 혜택을 누리는 자 아닐까요? 누구든 존귀하게 살고 싶고 나누며 살고 싶을 텐데 그렇게 살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켜줬나요? 제 생각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노예처럼 복종하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조차 결을 나누고 살아가는데 부조리한 사회에서 건강한 자아관을 갖지 못하면 오랜 세월 좀비로 살았던 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지만 제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았어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각계 분야에 섞여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 미성숙했었죠. 쉽든 제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할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각은 그때와 달리 이제는 오히려 피하고 싶어요. 덮고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쇼펜하우어가 삶을 사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기 전에 저도 깨달았어요. 어차피 인간의 삶이란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든 속고 속이는 경연장이라고. 비리를 고발한 특종기사 기자라 해도 일에 대한 보수를 받고 산다면 그건 일인 거예요. 자기 기질을 발휘하고 그 일로 존중받고 그 일로 경제활동하는 것, 그건 축복이에요. 제가 바랐던 성공도 그것이었고요. 공모전에서 낙선했던 제 수필에서 말했지만 어려서부터 불안정한 정서를 가질 환경에서 자라서 안정된 생활에서 살길 바랐죠. 아니, 솔직히 그땐 제가 불안정하고 미성숙했다는 걸 몰랐어요. 사색하지 않았으니. 저는 많은 급여와 높은 지위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늘 절 오해하고 비방하고 타인과의 경쟁심만으로 넘어뜨리는 자들이 문제였어요. 전 B가 한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B를 소개해요. B를 존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은 말을 슬쩍 바꾸고 자기가 한 말처럼 포장해요. 그건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인간사회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오만과 무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원어민같이 유창한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게 얼마나 성숙한 면모였고 삶에서 필요한 소통의 기술인지 소통했던 순간 느낀 것이 행복임을 뒤늦게 알았어요. 전 아주 소중한 걸 체험한 거예요. 제 어머니도 가끔 알아들었으면 됐지 라고 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동감해요. 어휘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목표가 되면 야망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욕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화자가 타인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함만 갖는다면요. 청자는 모르는 단어를 지나치지 말고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궁금해하고 소통을 위해 의미를 찾아보는 노력도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취보다 폭넓은 마음으로 소통을 위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삶에서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저도 늦게 알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하죠. 태어날 때부터 부조리가 적용된 개인의 삶, 그 위치가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흙탕물 범벅된 경연장에서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고 오염된 자아를 탈피하려는 노력과 자아 성찰, 사색하지 않으면 누구든 피해자와 동시에 가해자, 방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수련하지 않고 무의를 하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자아 성찰하지 않고 경쟁심에 의한 감정적 반박, 오염된 정신, 미성숙한 상태에서 펜을 들고 글을 쓰면 그 펜은 살인을 저질렀던 자의 칼이 될 거예요. 어떤 분야든 다를 게 없다는 뜻이죠. 저도 그 점을 매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 계속 두뇌 속에서 되새김질하며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있죠. 병에서 회복되고 건강해진 사람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아플 수 있잖아요. 코로나를 겪었을 때처럼 깨달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인, 그리고 자기 내면과 거리두기 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으면 오염물을 살펴봐야 할 신의 거울이 깨진지도 모른 채 다시 오염되고 아플 거예요. 그 회사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신께서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신 이유를 사색해보고 있는데 뭐부터 말해야 할지. 우선 안정된 미래를 꿈꾼 조직 생활이 악몽이 되어간 배경을 짚어봐야겠네요. 부장님이 임원진에게 대리로 입사한 저를 소개하며 칭찬한 일이 화근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원했던 특별채용 구직자 중에서 인적성 시험 결과가 탑이었다고 들었어요. 면접 볼 때 머리가 좋은데 고등학교 때 왜 공부하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제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저 대신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는 말까진 하지 않았죠.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요. 사실 고등학교 때 IQ 검사로는 제 지능지수를 알 수 없었어요. 문제지와 OMR 카드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던 걸 모르고 밀려 쓰게 됐거든요. 감독관이 체육 과목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손들고 잘못 썼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분이 없다는 말 대신 절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쏘아보시기만 하셨죠. 그런 기억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엔 코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코가 막혀 있어서 항상 머리가 멍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분위기가 아니라서 병원 간 적은 없었고요.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이 남긴 음식까지 먹을 만큼 식탐이 많았는데 살이 찌지 않았고 구충제와 종합 비타민을 먹었던 기억이 없어서인지 늘 기운도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안 했냐고 했는데 그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줄도 몰랐어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제게 경각심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남들은 치열하게 공부하는 줄도 모르고 전 몽상가로 지냈죠. 그때 제 의무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집안일이었지만 흉내내는 정도였어요. 아버지께서 신경성 위염으로 항상 약을 달고 사실 때 하루는 제가 양배추와 물을 한 솥 가득 푹 끓여서 식혀놓고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 등산 가실 때는 자발적으로 해물파전 부쳐서 싸드린 적도 있었는데 아버진 잊으셨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역할 하시는 것만도 힘겨우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가기 전에 비염, 비중경 망곡증 수술 받았는데 회복 중에 코 속에서 점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끝을 볼 심산으로 피부가 헐 때까지 풀었죠. 그래서인지 코 양쪽이 시원하게 뚫렸는데 대신 수술 후유증으로 후비루 증상이 생겼고 콧대가 서서히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사진 찍으면 콧대 중간에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요. 뭐 어쩔 수 없이 40대 후반에 필러를 약간 채워넣게 됐죠. 모든 완벽한 조건을 바라긴 힘든가 봐요. 회사 얘긴 하기 싫나 보군요. 계속 다른 얘기 하는 걸 보니. 솔직히 그래요. 잠재의식이 그런가 봐요. 하여튼 비염 수술 받기 전보다는 머리가 맑아진 상태에서 입사 시험을 치러서 결과가 좋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편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맑았던 소변이 탁해진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징후였고 혈관을 돌고 있는 크림 당독소 증식 중이던 곰팡이균 때문이었을까요?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긴 했는데 입사할 때는 계약직이었어요. 직급은 대리, 직함은 디자인 실장이었고요. 유니폼 디자인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협력사에 디자이너들이 있었으니까 대외적인 직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부장님이 제 인성시험 결과를 같은 팀 과장님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곤란해졌어요. 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게 문제가 될 일이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 시험 결과가 소인원의 팀장에 적합하다고 나왔대요. 과장님들 중 차기 팀장 자리를 노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두 과장의 노골적인 업무 방해가 시작됐어요. 지옥이었죠. 제 사주에 식신평광격으로 눈빛이 좀 강하고 화개살, 백호살이 있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필 신약하고 천살이 있어서 실속도 없이 온갖 구설수 비방으로 힘들 여정이 내정돼 있었어요. 명리학은 정리된 학문이긴 하지만 청기누설이라는 말대로 신의 메모장 같아요. 그 정도예요? 신비롭다고 해서 그 학문 자체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일전에 말했듯이 곳곳에 변수들이 숨어 있어서 인간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 운명 해석은 겸손하게 매일 자기가 탐구하고 성찰하고 신과 닮아가려고 수련해야 한다고 전 그렇게 정리했죠.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 생산 입찰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유니폼이었어요. 경쟁 PT에서 제가 발표하게 될 것을 막으려고 차기 팀장을 노리던 과장이 부장님을 모시고 나가더니 입찰을 포기할 것을 설득했나 봐요. 그렇게 제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니폼 사업
사업 폐업하고 2년 정도 지난 후 유니폼 시장 흐름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어머니와의 불화로 불안정한 정서가 아니었다면 계속 했을지도 모를 그 사업을 폐업하고 나서 CI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은행 유니폼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었다고 말했나요? 몰라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 전 폐업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알아봐야 할 담당자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디자인을 의뢰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제안했어요. 나중에 제 제안대로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게 유행처럼 계속되더니 대한항공은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에게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유니폼 사업할 때는 여의도에 있는 고층 빌딩에 디자인 PT하러 갔을 때 일찍 도착해서 1층 화장실에 들렀는데 휴지통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하고 물을 부어서 끈 적이 있어요. 그때 1층에 아무도 없었어요. 로비 데스크도 비어 있었고 신고했었어야 했을까요? 어쨌든 제가 좀 모자라 보여도 그렇게 우연히 남을 돕는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요. 잘했어요. 누구든 모르는 사이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안녕하다면 감사할 일이죠. 전 실적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저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꾸준히 월급 받고 살려는 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들이 절 단단히 오해하고 두려워했나 봐요. 제게 호의적인 사람은 당시에 제 눈빛을 총기라고 했는데 과장은 살기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들은 갑이라는 조직 생활에서 적당히 편하게 살며 협력사로부터 떠받들어지며 권세를 누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 의욕은 눈의 가시였고 제가 이방인이었던 거죠. 전 제 기질을 활용해서 도움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래서 계속 배제됐어요. 협력해서 일하고 함께 환호성을 질러보는 것을 원했던 바예요. 이탈리아에서도 그랬고요. 무시당하고 타인과의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발전 지향의 기준은 항상 저 자신이에요. 저더러 타인과 경쟁을 즐긴다고 말하는 자는 단연코 그 사람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경찰청 유니폼 디자인 PT 했을 때였어요. 고 앙드레 김 경찰청장 학계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발표하고 나서 며칠 지난 후였을 거예요. 앙드레 김이 우리에게 직접 전화했다고 해서 놀랐어요. 결과를 알려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또 승진의 눈먼 과장이 부장님을 회의실로 모시고 나갔다 들어온 후 무산됐어요. 협력업체 디자이너들과 함께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에휴, 속상했겠네요. 과장의 사리사욕 때문에 왜 그렇게 절 미워하는지 몰랐는데 그게 다 실적 때문이었나 봐요.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약직, 정규직 그런 거 전 따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한 번은 이기적인 과장 말고 다른 과장에게 그룹사 봉사활동 조끼를 추진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 회사에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협력업체 디자이너 동반해서 계열사 돌아다니면서 일을 추진하고 자기만의 성과로 만든 거죠. 제가 어리석었다고 하시는 분은 자아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언젠가 아이디어 도둑 과장 배우자가 수술한다고 들었어요. 20년 전에 5만 원을 봉투에 넣어드렸는데 과장은 그 정도 돈은 도움도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사양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돈은 받았으니까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좀 얼떨떨했어요. 저라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대의 마음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려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장에 대해 연민이 좀 생겨요. 남의 호의를 받는 연습 부족 아니면 제게 나쁘게 대하고 멋쩍으니까 헛말이 튀어나왔던 건지도. 아이디어 도둑 과장은 아웃소싱 직원이었어요. 출근만 같은 장소로 했던 거고 소속이 달랐죠. 그래서 그 과장이 실적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연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다녀왔으니 집이 부유하고 연봉을 많이 받는 줄 오해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전 공채 직원이 받는 연봉을 받지 못했어도 그들과 다르게 만족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정한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 제 바람은 단순했죠. 노력을 기울여서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인정받고 급여 받는 일, 안정적인 생활,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엔 장기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산 것에 비하면 순수한 열정에 대한 신의 보상이 적절한 시기에 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유니폼 사업할 때 인맥으로 외부 계약을 한 건 체결했어요. 그 일로 정규 직원이 됐고 두 과장은 극도로 싫어했죠. 웅진코웨이 유니폼 경쟁 PT 할 때는 호텔 T자 무대 위에서 많은 인원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엔 외부에서까지 세력을 합세해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산 넘어 산
왜들 그러고 산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욕심들이 많네요. 바퀴벌레 사장이 제가 대기업 입사해서 다니고 있다는 소문 듣고 해코지를 해왔고요. 협력업체 여직원이 들어와서 사내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제게 이혼했었다면서요? 라고 떠들어서 다들 저를 쳐다본 적도 있어요. 면접 볼 때 묻지도 않았던 과거사에 대해 제가 먼저 저 이혼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그게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망신 주려고 했던 거네요. 수치심 느끼면 사직서 제출할 거로 생각했나 보군요. 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색한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회사복은 고시원에서 2년 정도 지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였는지 건강에도 적신호가 있었어요. 탁한 배뇨, 단백뇨, 두통을 시작으로 자궁 내막에 달라붙어 5년 묵은 크림에 곰팡이가 짙어졌는지 제게서 시궁창 냄새 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고시원 냄새가 몸에 밴 건 아니었을까요? 아직도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진실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변기 안에 떨어졌던 곰팡이 피자를 목격한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2022년 용종 수술 받은 시점 전후로 곰팡이균 치료할 때 먹는 약을 처음 먹은 그 다음날 휘발유처럼 푸르스름한 띠를 두른 형광물질이 약간 묻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성 전용 신축 고시원이었기 때문에 쿰쿰한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어요. 창문이 없었고 공간이 비좁은 것이 흠이었지만 그런대로 깔끔했어요. 공동 샤워실 세탁기가 있었고 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했어요. 세탁을 미루지 않았고 습해서 나는 눅눅한 냄새면 직접 맡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머리에 피가 돌지 않고 멍해지는 것 같아요. 과장들이 절 내치려고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내부 PT할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샘플을 가져온 협력업체 디자이너에게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 미안해서 나중에 저녁 식사 사기도 했어요.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폼보드에 유니폼 디자인 도시카를 그려붙이는 작업을 꾸준히 하기도 했지만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었죠. 과장들은 절 유령 취급했어요. 원단업체에 들러 흐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기도 하고 상생을 위해서 회사 다른 부서 담당자를 원단업체에 알려주는 등 책임을 다했어요. 하지만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빙빙 돈 느낌이었어요. 그 회사 다닐 때 사내 네트워크로 한 장짜리 오픈 기획안 작성한 것 중 몇 개는 몇 년 지나면서부터 다른 곳 뉴스 지면에서 보기도 했죠. 이득을 취한 자들은 그들 추진력만의 결실이라고 일축하지 말고 아이디어 제공자들에 대해 늦게라도 보답하려는 도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누려는 넓고 깊은 마음이 세상을 밝게 더 많은 일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드니까요. 인간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언젠가 신께서 주시는 보상은 있으리라 믿고 싶네요. 전 수익이 나는 영상은 영상 속 무료 소스 제공자들 찾아서 기부할 생각이죠. 현재는 무료에 의존하고 있고 그럴 날이 올지 모르지만 일단 소명을 실천하는 것에만 전념하려고요. 대기업은 무엇을 직접 하는 것보다 거대 자금에 의한 시스템 구성, 번듯한 서류 작성, 팀원과 마찰 없이 지내며 협력사 적당히 관리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곳이었어요. 튀지만 않으면 즐기며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인 만큼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내지 말고 복 맞는 사람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즐기는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무거웠던 10대 연장선상으로 집 분위기가 안정되지 않았던 20대 초반에는 흥미로웠던 패션 디자인 실기를 정신적인 도피처 삼아 전념했어요. 희망이 잠시 보였던 20대 초반을 지나 중반에는 불운을 맞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소기업 직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후 사업하느라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울 틈이 없었던 건데 다행히도 대기업용 파워포인트는 직관적인 프로그램이라서 혼자서 바로 쓸 수 있었어요. 유니폼 사업부 폐쇄로 퇴사하고 난 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신체 건강이 열정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순전히 인정 욕구로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올려보기도 했다가 정리했고 30대 후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를 따고 열정페이 받으며 관련 직장을 다녔어요. 40대 초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추가로 땄고요.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많은 신입을 받아주는 곳은 열악한 환경의 회사뿐이었어요. 4년 정도 경력 쌓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려 했는데 문화센터 수강할 때 만난 비슷한 또래의 종교인 출판사 여사장에게 또 이용당할 뻔했어요. 그 일이 창의성과 연계한 분야의 꿈을 접게 만드는 계기가 됐죠. 20대 초 운전면허,
언어, 30대 후반 그래픽, 40대 초반 웹, 자격증을 매번 단번에 따다 보니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남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문서 작성 자격증에도 눈을 돌렸어요. 40대 초반 한국생산성본부의 정보기술 자격, ITQ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한 달간 열심히 공부하고 세 과목 시험을 한 날짜 오전에 몰아보고 전국 10등 석차로 마스터 자격증을 땄어요.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있었죠. 성취 중독. 반전으로 쓸 일이 없던 것들은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수학이라고 하면 손 안 대서 못하는 것일 뿐 필요할 때 마음 먹고 배우면 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었어요. 배우고 나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간, 돈, 힘을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시도를 할 때는 자기 기질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 계속 꿈타령만 할 수 없어서 꿈을 포기하고 오로지 돈 벌 목적으로 보험 TM을 했지만 급여가 너무 불안정했어요. 다음엔 카드사 전화 상담사 일을 하게 됐고 그나마 오래 다녔죠. 6년. 그때도 2, 3개월에 하루 이틀 정도만 컨디션이 좋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영유아기 때 절 잘 키워주셔서 기초 체력으로 버텼던 것인지도 몰라요. 대기업 다닐 땐 곰팡이 피자 큰 덩어리가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궁창 냄새란 표현이 적합했겠네요. 상담사로 일할 때는 곰팡이 피자 큰 덩어리가 빠져나오고도 몇 년 지났을 때였는데 양 나팔관 쪽에 끼어 있었던 찌꺼기 때문에 제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제각각 구린내, 분뇨 냄새, 아기 냄새 등 제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표현하는 내용이 각기 달랐어요. 등을 떠미는 듯한 기운, 예지몽, 건강 문제 이런 이유로 퇴사 후 글쓰기에 전념하게 됐어요. 아이디어 도출에 재미를 느끼고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제 기질로는 글쓰기가 제격인 것 같아요. 정신이 맑으면 창의력이 팝콘처럼 톡톡 튀어오르고 글도 물 흐르듯 써지는데 건강에 부침이 심하다는 것이 좀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해도 좋았던 기억은 없었나 보군요. 워크숍 갔을 때 직장 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좋았어요. 팀이 바뀌고 팀원이 많았을 때 전체 회식할 때도 좋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기운을 받아 흐뭇했고요. 협력업체 사장님이 제게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잘못돼서 돌아왔다고 답했는데 과거를 회상해보면 그때는 죽지 않으려고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오만함을 버리고 신의 존재를 깨달으며 살라는 소명인 듯해요. 수명이 다 돼가는 행성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건강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저장 강박증을 극복하고 이제 조금씩 정리하고 버리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쉽튼 당신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머릿속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글쎄, 서로 평온함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피곤하네요. 나방의 날개가 움츠러들면서 파르르한 떨림이 멈춘다. 쉽튼! 깜짝이야. 막 잠들려고 했는데 당신도 그만 자요. 내일 만나요.